실록 대하소설 조선왕조 500년 1권 송도에 부는 바람 14번째 이야기 의화도에 비 내리다. 사람책 5수레입니다. 목자 득국의 넉자도 사냥을 떠난 병마의 뒤를 따라 서서히 북상하고 있었다. 어가는 해주를 지나 같은 황해도 땅인 몽주에 머무르고 있었다. 벌판은 군막으로 가득했고 말발굽 소리로 어수선했다. 지의부를 벗어나 있는 병사들은 조금씩 슬렁거렸다. 이들은 사냥을 떠난 것이라 믿고 있었으나 계속되는 행군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이런 분위기에서 요동 공략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슬렁거림은 당연한 것이었다. 마침내 목자 득국의 소문은 이들 병사들이 귀에 들어와 가슴에서 가슴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놀랍게도 노래로 변형되어 있었다. 서경 밖에는 불빛이요, 안주성 밖에는 연기로새. 그 사이를 왕래하는 이 원수여, 원하건대 백성들을 구제하소서. 혼란이 계속되면 백성들은 구심점을 찾게 된다. 처음에는 막연한 것이지만 점차 구체화되기 마련이다. 목자 득국의 넉자도 처음에는 막연했다. 그러나 노래로 변형되면서 이 시가 이 원수로 구체화되었고 백성을 구제해달라는 소망이 담기기에 이르렀다. 퉁두란으로부터 노래의 내용을 전해들은 이성계는 저기 놀랐다. 그 무슨 회개한 소린가? 진원을 찾으시오. 어느 놈의 소행인지를 가려내 중벌로 다스리시오. 음성에는 노기마저 서려 있었다. 퉁두라는 잠시 망설이고 서 있다가 어조를 조금 높이면서 말했다.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 아니외까. 잘된 거야요. 기리키 밀어붙이자고요. 퉁장군, 이성계는 단호하게 제지했다. 뭔가 세차게 말하려 하더니 굳게 입을 다물었다. 퉁두라는 그런 이성계를 무섭게 쏘아보고 있었다. 비록 눈빛으로라도 확답을 얻으려는 태도였다. 조영규가 들어섰다. 영규마저도 문제의 노래를 거론하는가 싶어 이성계는 상을 찡그렸다. 전하의 군막으로 드시라 하옵니다. 뜻밖의 전갈이었다. 퉁두란이 물었다. 최장군도 거기 와 있겠지? 그런 것으로 아오이다. 이성계는 장검을 들고 군막을 나갔다. 두 사람은 뒤를 따랐다. 장군, 그 노래가 민심위에다. 퉁두라는 사라져가는 이성계의 등에 그렇게 소리치고 온통 몸으로 숨을 내쉬었다. 이성계는 걸었다. 병사들은 각약각색이었다. 삼삼오오 짝을 지어 수군거리고 있는가 하면 풀밭에 누워 하늘을 보는 병사들도 있었다. 이성계는 그들 사이를 걸어서 우왕의 군막으로 향했다. 우왕 14년 1388년 4월 초하루, 날씨는 초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우왕의 군막에는 최영이 와 있었다. 이들은 앞으로 닥쳐올 일을 점검하고 있었다. 걱정입니다. 이성계가 과인의 당부를 들어줄 것인지. 우왕은 몹시 우려하고 있었다. 최영은 그의 마지막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전하,
나라의 으뜸이라면 국토와 백성이옵니다. 우리의 영토가 멀리 공엄진까지 뻗쳐 있었던 때가 불과 얼마 전까지의 일이온데 지금은 그 광활한 영토에 오랑캐의 무리가 밭을 붙이고 있사옵니다. 이를 어찌 보고만 있어야 하오리이까. 최영의 어조는 기름에 불을 부순 듯 타오르고 있었다. 가끔 물기를 보태며 떨리기까지 했다. 명나라를 섬기고자 하는 무리들은 작은 나라로서 어찌 큰 나라를 치느냐고 하오나 우리의 선조들은 능히 그 같은 일을 해놨음을 신은 알고 있사옵니다. 영토를 지키는 일과 영토를 넓히는 일이옵니다. 노신이 이미 70을 넘어 쇠진하였다 할지라도 이 일만은 기필코 달성하여 후손들에게 넓은 영토와 살기 좋은 나라를 마련해 주고자 함이옵니다. 전하, 신은 전하의 성질을 받들 것이옵니다. 신에게 맡겨 주시옵소서. 우왕은 흡족했다. 당대 제일의 용장인 최영의 눈물 어린 충정 앞에 우왕의 감동의 답사를 내렸다. 고맙소 최시중. 과인에게는 과실이 많소. 과인이 국토를 넓혀 놓는다면 지난날의 과실도 오늘의 대업으로 가려질 수 있을 것이요. 그러하옵니다. 전하, 오늘보다는 내일을 보시고 내일보다는 이 나라의 100년 앞을 내다보시어 성업을 이룩하시옵소서. 두 사람은 서로 가슴을 열어놓고 진실을 주고받았다. 잠시 후 이성계가 들었다. 이성계는 최영의 앞자리에 앉았다. 이들 세 사람이 고려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요동 공략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했다. 우왕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최영과의 대화에서 비롯된 진실의 여운이 명맥히 이어져 내리는 어투였다. 이 나라 고려는 두 분 장군의 충절로 오늘에 이르렀음을 과인은 잘 알고 있어. 두 분께서 문화시중과 수문화시중의 막중한 자리에 계시니 과인에게 무슨 시름이 있겠소. 과인은 요동을 쳐서 우리 고려의 자주력을 과시할 것이며 이 나라의 영토를 되찾고자 하오. 두 분 장군께서는 힘을 합치시어 과인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오. 이성계는 눈을 감았다.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어차피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 아닌가. 최영이 우왕의 당부를 지지 않고 나섰다. 전하, 이제야 우리 고려는 밝은 빛을 찾게 되었사옵니다. 신 최영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용전분투할 것이옵니다. 결론은 이미 나 있었다. 이성계는 한숨을 쉬면서 눈을 떴다. 이 장군은 왜 아무 말씀도 아니하시오. 과인은 장군의 의향을 듣고 싶소. 우왕의 어조는 부드러웠다. 애타게 호소하는 느낌마저 들게 했다. 이성계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신 수문화시중 이성계는 요동 공략이 합당치 못함을 감히 진언드리고자 하옵니다. 최영은 꿈틀하며 이성계를 주시했다.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우왕은 겁이 덜컥 났다. 어서 말씀해 보시오. 무엇이 합당치 않다는 말씀이오? 예. 대답을 마친 이성계는 최영을 쏘아보았다. 최영 못지않은 날카로움이었다. 최영은 미동도 하지 않고 이성계의 시선을 물리치고자 했다. 최시중 대감께서는 이 나라 제일의 명장이시옵니다. 소장의 말에 잘못이 있다면 조목을 들어 지적해 주시옵소서. 최영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이성계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금 군사를 움직이는 데는 네 가지 불가함이 있사옵니다.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거스리는 것이 한 가지 불가함이요, 여름에 군사를 바라는 것이 두 가지 불가함이며, 온 나라가 멀리 정벌을 가면 빈틈을 타서 외적이 침공해야 할 곳이 세 가지 불가함이요, 때가 무덥고 비가 오는 시기라 활의 악교가 녹아 풀어지는 일과 대군이 질병에 시달리는 것이 네 가지 불가함이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지장은 여름에 군사를 바라지 않는 것이옵니다. 역사는 이 같은 이성계의 말을 이렇게 적고 있다. 이른바 이성계의 요동 공략 4대 불가론이다. 실질을 회복하고 영토를 넓힌다는 명분이 있다 해도 전략적으로 결함이 있다면 승산은 없다. 이성계는 이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영이 이것을 모를 까닭이 없다. 그러나 최영은 이 일을 수긍하고 나설 처지가 아니었다. 이성계는 우왕을 향하여 자리를 고쳐 앉으며 소신을 개진했다. 전하, 신 이성계는 지난 30여 년을 군진에서만 있었사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불가함은 신의 경험으로 얻은 것이라 최시중 대감께서도 능히 아시는 일이라 사료되옵니다. 통촉해 주시옵소서. 경의 말씀을 듣고 보니 네 가지 모두 버릴 것이 없구려. 두 분이 다시 의논해 보도록 하시오. 우왕은 단순했다. 전략가가 아닌 탓도 있겠지만 귀가 엷은 탓도 있었다. 말을 마친 우왕은 군막을 나갔다. 최영은 이성계를 뚫어져라 쏘아보기 시작했다. 이성계는 언성을 낮춰 다시 물었다. 장군, 소장의 네 가지 불가함에 잘못이 있었다면 지적하여 주십시오. 날씨가 무덥고 비가 와서 활의 악교가 풀린다면 명나라 군사의 것은 풀리지 않고 우리 군사의 활만 풀린단 말인가? 명나라는 본진에서 싸우는 것이며 우린 정벌군이라 군막에서 싸우게 됩니다. 비교도 되지 않는 조건이오이다. 질병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질 않은가? 그것은 실책이었다. 장수가 부장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그런 어조였다. 이성계는 여기서 그냥 물러설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병을 발할 때 지휘하는 장수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라는 것은 장군께서 제게 당부하신 말씀이오이다. 최영은 더욱 거세게 힐문하고 나섰다. 조정이 징벌을 갖다 하여 왜구가 침공을 하다니 삼남의 소탕군을 편성해 두지 않았는가? 왜구에게 밀리는 소탕군을 어찌 소탕군이라 하오이까? 장군이 아니 계시고 소장이 없는 소탕군이 왜구를 물리칠 수 있다고 보시오이까? 그대는 여름에 싸운 일이 없는가? 여름에 발병하지 말라고 어느 병법에 적혀 있는가? 최영의 어조가 점점 거칠어지자 이성계는 잠시 당황했다. 이 경로는 끝이 없을 것만 같았다. 최영은 조금도 늦추지 않고 이성계를 죄어왔다. 그대는 어찌하여 제 나라 땅덩어리를 명나라에 넘겨주려 하는가? 그대는 명나라 사람인가 고려 사람인가? 소장은 다만 외교의 힘을 빌리고자 하오이다.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 아니오이까? 외교의 단계는 이미 넘어서지 않았는가? 이제 남은 것은 요동 공략뿐이 아닌가? 그대는 정녕 이 점을 모르는가? 이성계는 대꾸 없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대화를 거칠게 몰아갈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성계는 어조를 낮추어 반은 설득으로 반은 애소하듯 말했다. 장군,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거스르기 어렵다 함은 요양성 하나를 치는 것으로
전쟁이 끝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옵니다. 설사 요양성 하나를 얻는다 해도 뒷일을 감당할 수 없음은 장군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사옵니다. 그런 연후 대명 황제로부터 고려의 모든 책임을 물으면서 주모자의 수급을 달라고 할 때 그때 장군께서는 누구의 목을 내놓으시겠습니까? 그대는 무장으로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그렇게도 두려운가? 최영의 어조는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이성계도 언성을 높였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만은 없었다. 소장은 주모자가 아니오이다. 소장은 지금 이 순간도 친명 화친을 주장하고 있소이다. 이성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최영은 세차게 탁자를 치며 일어섰다. 이성계도 거기에 지지 않고 벌떡 일어섰다. 이 살기 넘치는 일순의 시간은 용호 상박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었다. 최영의 곁에도 이성계의 곁에도 장검은 놓여 있었다. 어느 한쪽이 장검을 뽑아든다면 유혈 참극이 벌어진다. 그런 긴박한 순간이 얼마간 흐른 뒤에 갑자기 이성계의 눈에 눈물이 개어오기 시작했다. 마침내 용장의 얼굴에는 뜨거운 눈물이 주룩 흘러내렸다. 이성계는 두 손으로 탁자를 짚었다. 사죄를 하듯 허리를 굽히며 입을 열었다. 장군, 소장은 지난 30여 년 동안 장군을 하늘처럼 우러러 받들어 왔사옵니다. 장군의 분부라면 곧 하늘의 분부라고 믿어온 소장이옵니다. 장군께서 이 같은 소장을 진실로 아끼신다면 장군께서 성상을 진실로 바로 받들어 매신다면 장군께서 도탄에 빠져 허덕이는 이 나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장군께서 이 나라 총묘사직을 반석 위에 올려놓고자 하신다면 요동 공약만은 중지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장군께서 하실 일이라고 소장은 믿고 있사옵니다. 장군, 나라의 흥망이 걸린 일이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옵고 소장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성계의 눈물방울이 탁자에 떨어졌다. 최영은 잠시 말이 없었다. 이성계는 숙인 머리를 들지 않고 계속 서 있었다. 알겠소. 내 성상과 다시 한번 의논하리다. 장군은 잠시 여기서 기다리시오. 최영은 침통한 모습으로 사라져갔다. 이성계는 그제서야 숙였던 얼굴을 들었다. 온몸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다. 사죄를 드리길 잘했어. 이성계는 그렇게 생각했다. 최영은 영비의 처소로 갔을 것이다. 자신이 주장한 바를 최영이 바로만 전해준다면 요동 공약이 중지될 것이라는 확신도 생겼다. 지루한 시간이 흘러가도 우왕과 최영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성계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막사로 스며들던 저녁 햇살은 어느새 길게 늘어뜨렸던 꼬리마저 거두어가 버렸다. 어둠이 들고 있었다. 늙은 환관이 들어와서 등촉을 밝혀놓고 자리를 비켰다. 외로움이 전신을 휘감고 있었다. 문득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시각이 또 얼마간 흘렀다. 주상전하 듭시오. 환관의 목소리가 길게 늘어졌다. 최영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우왕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성계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의 상전을 정중히 맞았다. 우왕이 용상에 앉자 최영과 이성계도 앉았다. 우왕은 이성계를 불렀다. 이성계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소.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때가 오지 않을 것이요. 출진채비를 갖추도록 하시오.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다.
이성계는 최영을 쏘아보았다. 최영은 바위 덩어리와 같은 모습으로 앉아있을 뿐이었다. 이성계는 우왕을 향해 입을 열었다. 전하, 요동공력과 같은 큰 계책을 성취하시다면 대가를 서경에 머무르게 하시옵고 마땅히 가을을 기다리심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 우왕의 태도는 아까와는 딴판으로 달라져 있었다.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당장 출진하라 하지 않았소. 전하, 가을이 되면 화곡이 들에 널려 있어 군량을 충족할 수가 있사온지라 전고를 울리면서 진전할 수 있사옵니다. 이미 군사를 일으켰다 하지를 않았는가? 전하, 지는 싸움은 먼저 일으키는 것이 아니옵니다. 고려의 군사가 요양성을 점령하였다 할지라도 장마가 시작되어 군사가 전진을 할 수 없게 되면 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우며 거기에 군량마저 넉넉지 못하다면 나라의 화를 자초하게 되옵니다. 경은 이자송을 보지 못하였는가? 우왕은 협박하고 나섰다. 이자송은 정명을 반대하였다 하여 곤장을 맞고 유배지에 당도하기도 전에 유명을 달리했다. 최영은 어느 사이에 빠져버리고 우왕만이 세차게 재촉했다. 경이 이자송의 꼴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과인의 명을 따르라. 전하, 이자송은 비록 죽었으되 그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할 것이나 신은 비록 살아있으나 실책을 이미 범하였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사오이까.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듣기 싫소이다. 그대의 용명이 어찌 그리도 옹졸해졌는가. 요동공략은 어명이요, 어명을 거역하는 자는 대역으로 다스릴 것이요, 출진을 서두르도록 하시오. 말을 마친 우왕은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잠시 뒤 최영의 인도로 군막을 나갔다. 이성계도 일어섰다. 막사 안엔 등쪽 불꽃만이 외롭게 춤을 추고 있었다. 밖으로 나왔다. 하늘은 찌뿌드드하게 흐려 있었다. 습한 봄바람이 목덜미를 스쳤다. 이성계는 비척걸음으로 자신의 군진으로 들어섰다. 기다리고 있던 퉁두란, 조영규, 조인벽 등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성계는 탁자 앞에 이르러 흐느낌을 토했다. 그것은 통렬하기 그지없는 사나이의 울음이었다. 흐흑, 흐흑. 장군, 대체 무슨 일이오이까? 어떻게 된 거야요? 퉁두란이 궁금해서 못 참겠다는 듯 소리쳤다. 이성계는 얼굴을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생민의 화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르륵 쾅, 우르륵 쾅. 하늘은 이성계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진동했다. 번개는 푸른 섬광으로 하늘을 갈랐고 천둥은 천지를 뒤흔들기 시작했다. 대단한 뇌성 병력이었다. 비가 내렸다. 내리는 게 아니라 쏟아진다고 하는 편이 옳았다. 빗줄기는 하늘에서 땅까지 이어진 듯 줄기차게 쏟아졌다. 이 같은 비는 봉주에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개경에도 한양에도 포천에도 쏟아졌다. 거센 비바람에 문이 열어젖히곤 했다. 한씨 부인은 문을 닫기 위해 문고리를 잡았다. 바로 그때 저만치서 달려오는 인적기가 있었다. 아니, 이 빗속을 누가? 한씨 부인은 중얼거리며 마루로 나섰다. 그것은 다섯째 며느리 민씨였다. 아니, 얘, 네가 웬일이냐 이 우중을. 잠시 철연에 들렀다 오는 길이옵니다. 민씨 부인의 몸에는 물이 뚝뚝 떨어져 내리고 있었다. 한씨 부인은 어머니의 따뜻한 정성으로 며느리를 맞이하들인 후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혔다. 불이라도 좀 있으면 좋을걸. 괜찮습니다, 어머님. 별일 없으시지요? 여기야 뭐 철연도 무구하고. 민씨 부인은 찾아온 뜻을 알렸다. 소문들이 어찌나 뒤숭숭한지 궁금해서 견딜 길이 있어야지요.
소문이라니 어머님께서는 목자둑국이란 말 못 들으셨습니까? 그제서야 한씨 부인은 민씨 부인이 하는 뜻을 알아차렸다. 못 듣긴 이씨성을 가진 사람이 나라를 얻으니 뭐니 해서 나도 궁금해하고 있던 참이지. 그러자 민씨 부인은 한씨 부인 곁으로 바짝 다가앉았다. 제 미천한 생각인지 모르오나 목자둑국의 이씨는 아버님 같은 생각이 드옵니다. 이 놀라운 민씨 부인의 단정에 한씨 부인은 어안이 벙벙했다. 이색대감과 같은 이씨 명문이 없는 바는 아니오나 필시 아버님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옵니다. 한씨 부인은 겁에 질긴 얼굴로 자신도 모르게 문 쪽을 한번 둘러보았다. 그리고 어절을 한결 낮추어 핀잔을 주듯 말했다. 공연히 그런 소리를 하다가 화를 냈게 되면 어찌하려고. 어머님이 아니시면 제 어찌 이런 말씀을 드리겠사옵니까? 민씨 부인은 조금도 당황하는 빛 없이 태연하게 목자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번개와 천둥은 멎었으나 한결 굵어진 빗줄기가 땅덩이를 후려치고 있었다. 이때 온몸에 비를 흠뻑 맞은 방우가 문 앞으로 당도했다가 안에서 새어나오는 말소리를 훔쳐듣고 그 자리에서 주춤 멈추어 섰다. 어머님, 이 같은 소문은 민심이 아버님에게로 쏠리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집안 식솔들은 이 같은 민심을 바로 이끌어야 할 것이옵니다. 순간 방우의 가슴에 묘한 반감의 물결이 출렁거렸다. 한씨 부인은 아무래도 그 소문이 걱정스럽기만 했다. 뭔가 심상찮은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러나 민씨 부인은 그 소문을 매우 낙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묘한 대조였다. 만일 아버님께서 요동을 치지 않으시고 돌아와 주신다면 백성들은 아버님을 하늘처럼 받들 것이옵니다. 한씨 부인은 가슴속에 맺힌 시름을 한숨으로 풀어냈다. 걱정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생각해볼 만한 일이기는 했다. 방우는 어이없는 심정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젖은 옷에서 김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방울의 농간일 테지. 그런 생각도 들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민씨 부인이 무엇 때문에 얘까지 달려왔겠는가. 방우의 찹작한 심정은 진퇴양난으로 갈피를 못 잡았다. 나라가 병을 일으키면 후방이 튼튼해야 한다. 요동 공약이 옳든 옳지 않든 이미 병마는 북쪽으로 출진해 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후방에서는 목자둑국이라는 해괴한 소문이 돈다면 멀지 않아 유혈 참극이 벌어지게 된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목자둑국의 주역으로 주목된 아버지 이성계의 삭탈관직 그리고 참수가 아니면 원지유배가 분명하다. 참으로 소름 끼치는 일이었다. 반대의 경구도 생각해 보았다. 천만다행으로 아버지 이성계가 나라를 얻는다.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500년 고려 왕조를 때려 부숴야 한다. 이건 종사에 대한 배신이며 돌이킬 수 없는 불충이다. 설사 그 일이 성사된다 한들 누가 아버지를 따르겠는가? 백성이 따르지 않는 임금이 무엇이며 백성이 없는 나라가 또 무엇인가? 충신은 불사이군이라 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방우의 내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빗발이 가늘어지고 있었다. 이로부터 이틀 후인 4월 초 사흔날 선발대는 압록강에 도착해 있었으나 강물이 부른 탓으로 도강을 할 수가 없었다. 우왕은 서경에 당도해 있었다. 압록강에 다다른 병사들이 도강을 못하고 있다는 급보를 받은 우왕은 채영을 불렀다. 심리하실 일이 아니옵니다. 곧 부교를 놓도록 명할 것이옵니다. 무슨 수로요? 병사들을 동원해도 수가 모자란다면
자벽을 동원해야 할 것이옵니다. 재정은 무엇으로 감당합니까? 인견미 여문방 일족으로부터 적몰한 재산을 압록강으로 옮기고 부교를 놓는데 공이 큰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면 앞을 다투어 나설 것이옵니다. 우왕은 최영의 제의를 허락했다. 대오군 배구가 부교 설치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감독과 독려에 나섰다. 난공사였으나 부교 설치는 강행되고 있었다. 4월 11일 날에 이르러서는 요양성 정벌군의 진용이 발표되었다. 총사령관 껴인 팔도 도통사 최영, 좌군 도통사의 상성 부원군 조민수를 삼고 그 휘하에 서경 도원수 심덕부와 부원수 이무, 양광 도도도원수 안양덕, 왕안덕, 부원수 이승원 등을 두게 했다. 우군 도통사에는 이성계를 임명하고 그 휘하에 안주도 도원수 정지와 상원수 지용기, 그리고 동북면 부원수의 이빈, 강원도 부원수에는 구성로 등을 배치게 했다. 물론 퉁두란도 이성계의 휘하인 우군에 배치되었다. 또한 이성계의 이복형인 팔도 도통사 조전원수 이원계도 우군에 배치되었다. 이들 좌우군이 서경을 떠난 것은 4월 18의 날이었고 병력은 38,830명, 심부름꾼인 자벽이 11,600명, 말이 21,682필이었으므로 통칭 10만 대군이라 군호했다. 병마가 압록강변에 당도했을 때까지요 부교 설치는 완성되어 있지 않았다. 전군은 도강을 포기한 채 기다려야 했다. 비가 오는 날이 많았다. 병사들의 사기는 날로 떨어져 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소식은 탈영한 병사들에 의해 개경까지 소상하게 전해졌다. 방원은 제벽동 농장에 들러 한씨 부인에게 아버지의 소식을 전했다. 그리고 철현 농장으로 발길을 돌렸다. 아버지가 집에 없는 동안 양쪽 집안을 살피는 것이 방원의 일과였다. 철현 농장에 당도하자 뜻밖의 정도전이 와 있었다. 약간 미심쩍은 생각에 섬뜩한 기분도 들었으나 그런 것은 곧 사라지고 말았다. 자리에 앉자 강씨 부인이 볼멘 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을 그렇게 하지요? 방원은 무슨 소린가 싶었다. 강씨 부인에게 책망을 들은 일은 추호도 하지 않은 방원이었기 때문이었다. 좌군도 통사가 조민수라니 우리 대감이 맡아야 할 자리를 왜 조민수가 차지한단 말이오. 방원은 피식 웃었다. 그리고 대답을 하려는 순간 방원의 가슴도 절로 끓어오렸다. 그게 바로 최영의 농간이 아닙니까? 최영의 지시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민수가 어찌 우리 대감을 앞질러요? 방원은 그까짓 일이 무슨 대수냐는 듯 웃어넘기려 하다가 기왕에 나온 말이라 자신 있는 말투로 입을 열었다. 아버님께서는 요동 공략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면 최영과의 싸움은 이미 시작된 게 아닙니까? 기왕에 칼을 뽑았다면 이겨야 해. 강씨 부인은 눈을 빛내며 단호하게 내비쳤다. 옆에서 듣고 있던 정도전이 웃으며 끼어들었다. 허허허, 이기고 질 때는 이미 지났습니다. 벌써 이기지 않았습니까? 강씨 부인은 정도전의 말뜻을 얼른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이기다니요. 지금은 전쟁을 할 때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살림은 날로 궁핍해지는데 장정들을 동원했으니 민심을 잃을 밖에요. 한간에는 목자득국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방원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정도전까지 목자둑국을 문제 삼고 있다면 백성들은 물론 사대부 집안에서도 이 말이 돌고 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나라의 모든 민심은 이미 우리 이장군님께 쏠려 있어요. 이제 남은 일은 회군하시는 일뿐입니다. 정도전은 자신만만하게 미래의 일을 점치고 있었다. 강씨 부인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면서도 정도전의 탁결을 들어보려고 했다. 회군이라니요. 우리 장군께서 그런 언지를 주고 떠나시던가요? 이 장군께서는 요동 공략을 하기 위해 출진하신 게 아닙니다. 이 장군의 머릿속에는 전제 개혁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그리 믿고 있어요. 방원도 정도전의 말을 전적으로 수긍하고 나섰다. 저도 그리 믿고 있습니다. 크게 심려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제서야 강씨 부인의 얼굴은 개어왔다. 아직은 홍조가 어릴 만치 젊은 얼굴이었다.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방원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강씨 부인이 방원의 뒤를 따라 나왔다.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내려섰다. 좀 더 있지 않고 강씨 부인은 아쉬운 듯 말했다. 아이들 일이 궁금해서요. 너무 걱정 마십시오, 어머님. 어머님이라는 말에 힘을 주었다. 그것은 방원의 계책이랄 수도 있었다. 아버지 이성계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여인이기 때문이었다. 자주 좀 들러요. 방원은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철연을 떠났다. 하늘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낮은 먹구름이 용트림을 치듯 몰려오고 있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울려왔다. 방원은 그것이 압록강 쪽에서 울려오는 천둥 소리라 믿었다. 압록강의 부교 설치는 좀처럼 진척이 되지 않았다. 첫째 원인은 비가 오기 때문이었다. 작업하고 있는 현장에는 비가 그쳤다 해도 상류 쪽에서 쏟아진 폭우 때문인지 황토물이 경유되어 흐를 때는 이미 설치한 부교를 지키는 일만으로도 힘에 부쳤다. 원정군에게 이 같은 고초가 닥치게 되면 사기가 떨어지고 군율이 해이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순근 만호부 지인은 병사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10여 명씩이나 기원 조처를 취하면서 그것이 왕명이라고 발표했다. 보고를 받은 이성계는 수많은 장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인에게 무릎을 꿇게 했다. 이성계는 장검을 뽑아들고 서슬퍼런 낯빛으로 호령했다. 제장들은 들으라. 또한 제병들도 들으라. 군령이 곧 태산이라 했거늘 이자의 소행을 어찌 용서하리. 단칼로 단죄하여 군일의 염함을 보일 것이니라. 이성계의 장검은 바람소리를 내며 지인의 목덜미를 내리쳤다. 핏줄기가 허공에 치솟았다. 지인의 몸은 썩은 나무토막처럼 진흙탕에 뒹굴었다. 일순 새소리마저도 정지되는 정적이 감돌았다. 이성계는 장검을 거두고 군막으로 들어갔다. 군기를 세우면 뭘 하나. 사실이 그러했다. 지인의 소행이 설사 그러했기로 어찌 우왕의 행색에 비하리. 서경에 있을 때 우왕의 행패는 보지 않고도 눈에 선했다. 이성계가 서경을 떠나올 때 출병 인사를 청한 일이 있었다. 좌군 도통사 조민수와 함께 우왕의 친언을 기다렸으나 우왕은 술에 취해 늦도록 일어나지 않았다. 이성계와 조민수는 곧 출병 인사도 갖추지 못하고 그냥 물러나왔다. 지인의 목을 단칼에 베고 나자 문득 그 일이 생각났다. 정작 칠 사람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을. 이성계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토해냈다. 서경에 있는 우왕은 주지웅님 속에 파묻혀 있었다. 서경을 옛부터 색향이라 했다. 서경이 어디 기생만의 고장인가. 풍광 또한 아름답기 그지없는 곳이다. 대동강이야 설명을 아니한들 누가 모르랴마는
금수산에 있는 모란봉의 절경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으랴. 옛날에 어느 임금이 이 봉에 올라 식기를 읊었다. 북두칠성 3~4점. 듣고 있던 서생이 임금의 앞으로 나아가 내 대기를 했다. 남산만수 십천추 하시옵소서. 임금은 그 서생에게 큰 상을 내렸다는 전설 같은 고사도 바로 여기에서 있었던 것. 을밀대는 금수산 정상에 있으며 부병루는 을밀대 아래 영명사 동쪽에 있었다. 대동강이 흘러 부성 동쪽에 이르면 백은탄이 되고 이 백은탄 북쪽에 둘레 12리의 능라도가 있다. 바라보면 그대로 시가 되는 절경으로 서경은 이루어져 있다. 우왕의 방탕벽이 이와 같은 서경에 이르러서 잠을 잔데서야 말이 되는가. 산의 진미를 가득 실은 나룻배가 뜨는가 하면 수많은 누각을 찾아다니면서 춤과 노래로 소일했다. 최영은 압록강의 부교 설치가 지지부진하다는 장계를 받고 몸소 출진하여 독려하리라 결심했다. 그 일을 윤허받기 위해 우왕의 놀이터인 부병루 활터를 찾아갔다. 전하, 지금 대군이 열흘씩이나 길가에서 지체하고 있다 하옵니다. 신이 몸서 나가 독려하고자 하옵니다.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우왕은 이마살을 찌푸리며 최영의 곁으로 다가섰다. 경이 가면 나는 누구와 더불어 정사를 의논하겠소. 전하, 신의 동료 없이는 부교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옵니다. 좋소이다. 정이 그러하시다면 나도 가겠소이다. 우왕의 몸은 비틀거렸고 혀는 굳어져 있는 듯 말소리조차 명확하지 못했다. 최영은 울고 싶은 심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우왕은 피식 웃으며 최영의 장검을 뽑아들고 말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놀란 최영이 뒤를 따랐다. 우왕은 마부를 향해 장검을 높이 지켜들었다. 최영은 황급히 소리치며 말렸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장검을 거두시옵소서. 아버지는 사람을 죽이기를 좋아하면서 어찌하여 내게는 금하시오. 신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만부득이한 일이옵니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왕은 장검을 내리쳤다. 마부는 선혈을 뿌리며 쓰러졌다. 최영은 기가 막혔다. 우왕은 들고 있던 장검을 최영의 발끝에 던져놓고 비틀비틀 놀이터로 돌아갔다. 최영은 하늘이 야속했다.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을 단식했다. 달은 밝은 달이로 돼 재상은 밝은 재상이 아니로다. 5월 초 일옛날, 그러니까 압록강의 부교 설치를 시작한 지 무려 한 달 나흘 만에야 좌우군은 우야도에 건너가 둔을 칠 수 있었다. 우야도는 압록강 하류에 있는 섬이다. 조금 위쪽에 점동도가 있는데 우야도와의 사이를 압록강의 지류가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었다. 여기서 서쪽으로 요동도사와의 거리는 560리였다. 얘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큰 고초를 겪었던가. 지친 병사들은 탈영하여 달아나기만을 일삼았다. 우왕은 달아나는 병사들을 가차없이 처단하라 했지만 그 수가 엄청나 그 일마저 뜻대로 되지 않았다. 또다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야도에서 요동 땅으로 가자면 다시 부교를 설치해야 한다. 만일 부교를 설치하여 요동 땅에 발을 들여놓는다면 명나라와의 전쟁은 불가피하다. 전세가 불리하여 후퇴하고자 했을 때 부교가 떠내려가고 없다면 고려의 원정군 3만여 명은 요동 땅에서 떼죽음을 당해야 한다. 이성계는 이 점을 심각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 점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야도까지 설치되어 있는 부교가 경유에 유실된다면 장마철이 지날 때까지 우야도에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한다. 질병이라도 돈다면 병사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개죽음을 당하게 된다. 어찌하나 회군을 해야 하나. 만일 회군한다면 왕명을 거역하게 된다. 결과는 중벌뿐이다. 중벌이라기보다는 극형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이성계의 심중은 무겁고 답답했다. 나 한 사람이 극형을 면하기 위해 3만여 명의 병사들을 죽음의 골짜기로 쓸어 넣어야 하는가? 아니면 나 하나 죽음을 당하고 나으린 3만 명의 병사들을 부모와 처자의 곁으로 돌아가게 해야 하는가? 용장이면 결단을 수반해야 하는데 이성계는 자신의 결단력에 채찍을 가하고 있으면서도 선뜻 결심이 서지 않았다. 빗소리는 줄기차게 들려왔다. 지금 자신이 와 있는 우야도의 모습을 공중에서 내려다본다면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다. 노한 경루가 물거품과 파도를 일으키며 도도히 이어져 흐를 것이다. 그 가운데 손바닥만한 점동도와 우야도가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나뭇잎처럼 보이리라. 우야도 쪽으로 시선을 좁혀본다면 수많은 군막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3만 명의 병사들이 개미떼로 보일 것이다. 우야도 남쪽에서 의주 쪽으로 이어진 부교는 흘러내리는 경류에 비한다면 명주실과 같은 것이 아닌가. 결국 이성계는 그런 허무한 섬 속 한가운데 있음을 깨달았다. 전율이 이는 순간이었다. 쏴 하고 빗소리가 들렸다. 퉁두란 조영규 조인벽이 군막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비에 흠뻑 젖은 모습들이었다. 이성계는 무슨 일인가 싶어 이들의 면면을 훑어보았다. 세 사람의 눈에는 빛발이 서 있었다. 장군, 회군합시다. 안 돼갔어요. 퉁두란이 언성을 높였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